자, 그럼 접근하실 때 좀 조심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수학적인 편견, 오해라는 거죠. 여러 가지를 짚을 수가 있겠지만 좀 중요한 거 몇 가지를 갖다가 좀 꼽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뭘 꼽고 싶느냐? 우리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님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 야, 나도 수학을 못했으니 내 애도 별 수 없다. 너도 수학을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왕왕 있더라. 그 연구에 의하면요, 실제적으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이 과목들을 갖다가 과연 부모님이 영향을 얼마나 받는지, 과연 부모님이 수학을 잘하면 자녀도 수학을 잘하는가, 국어를 잘했으면 아이도 국어를 잘하는가, 이런 상관관계를 갖다 연구 조사한 거에 의하면 부모님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순서는 놀랍게도 수학이 아니라 사회 과목, 그 다음에 국어, 그 다음에 과학, 그 다음에가 맨 마지막이 수학이더라. 이런 순서로 영향을 많이 받더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모님이 수학을 잘하는 금대가리였으니까 우리 애도 금대가리일 거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수학은 다분히 누가 잘하느냐? 논리력을 갖추고 있는 아이들이 잘합니다. 이 논리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이라는 거죠. 후천적이고. 그래서 이건 유전적인 것보다 후천적인 거예요. 그래서 수학은 유전되는 게 아니라 수학과는 제가 볼 때 유전이 대물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꼭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부모님들이 수학을 영어처럼 시키고 있다. 많은 아이들이 보는 수학, 듣는 수학으로 공부하고 있다, 영어처럼. 자, 영어는요, 영어와 수학은 완전히 공부 방식, 접근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영어는 언어기 때문에, 자, 학원을 가는 아이가 유리할까요? 안 가는 아이가 유리할까요? 가는 아이가 유리합니다. 가는 아이가 영어를 더 잘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학원이 영어를 더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뭐 정상학 어학원이, 뭐 청담어학원이 이런 데서 막 비싼 돈 받고 해서 뭐 엄청나게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자, 학교에서 영어를 1시간 하고 왔어요? 근데 집에서 아무것도 영어도 안 하고 그냥 하루 지나가는 아이와, 학교가 끝나자마자 또 영어 학원으로 달려가서 1시간, 2시간 영어를 하고 오는 아이와, 과연 누가 영어를 잘할까? 학원 가서 맨 딴짓만 하고 왔다 하더라도 영어 학원을 다니는 아이가 잘합니다. 왜? 영어는 언어기 때문에, 언어는 누가 잘하냐? 그 언어에 누가 노출이 많이 되었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노출 시간을 따지기 때문에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 중요합니다, 영어는. 그렇기 때문에 영어 학원을 보내는 아이가 유리하고, 또 영어 과외까지 하면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수학도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수학도 영어처럼, 자, 학원에서 한번 선행하죠. 학교에서 한번 더 다져주죠. 또 수학 과외로 한번 더 지져주죠. 이러면은 아이가 수학을 굉장히 잘할 걸로 착각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수학을 이렇게 공부하면은 이게 뭐냐면 보는 수학, 듣는 수학이거든요. 그리고 수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머리를 쥐어짜면서 고민하다가 딱 풀어내는, 유레카하는 그 지적 희열감을 갖다가 맛봐야 된다는 거죠. 그 맛본 아이가 결국은 수학에 재미도 붙이고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수학을 자꾸 학원이나 보내고 과외나 자꾸 시키고 하면은 그런 기회가 박탈된다. 자꾸 보고 듣는 수학으로 간다.
자, 또 학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세 번째 이거 비슷한 건데 한번 조기 교육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수학을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한 막 5살 때부터 막 아이한테 푸시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많다. 5살 때부터. 예. 그런데 과연 수학은 어느 정도 나이 때부터 하는 게 적당한가? 물론 개인 차는 있을 수 있어요. 개인 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거 뇌과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은 한 7세부터 6, 7세부터 발달하기 시작하는 게 이 측두엽하고 이 두정엽이에요. 이 측두엽은 이 암기력이라든지 이 두정엽이 이 논리력 이런 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학 공부를 하는데 꼭 필요한 영역이 바로 이 측두엽하고 이 두정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뇌과학적인 측면으로 접근해 볼 때 수학 공부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적당한 준비가 되는 나이는 뭐냐면 최소 6, 7살은 돼야 얘 뇌가 준비가 됐다는 거죠. 준비가 돼 간다는 거죠. 이 뇌과학적인 측면으로 접근해 볼 때 우리 아이한테 수학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는 명확해진다는 거죠.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르면 타고난 것마저도 잃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부모님들 조급한 것과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하나 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뭐냐. 외부 수학 경시대회. 외부 수학 경시대회를 참 많이도 참가들을 합니다. 뭐 굉장히 굵직굵직한 대표적인 게 뭐 성균관 대학에서 주관하는 뭐 수학 경시대회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군데에서 주관을 하는 경시대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부 수학 경시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문제 난이도가요 보면은 기가 막혀요. 이것은 선행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 뭐 주최 측은 자꾸 이게 수학적인 깊은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다라고 하지만 선행을 한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문제들이 많고, 그 다음에 그것은 이미 수상을 할 아이들은 정해져 있어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반에 30명 있으면 정말 반에서 한두 명도 많아요. 한 명 정도는 수학적인 감각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 쟤는 수학을 정말 뭐 특별히 많이 해서가 아니라 정말 수학적인 감각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그런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정말로 수학적인 재능이 있다면은 정말 한번 큰 물에 가서 한번 겨뤄보고 싶다. 뭐 그런 정말 소원이 아니라면 내 아이가 반드시 뭐 과학고등학교 이런데 뭐 이런 걸 정말 꿈꾸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면은 조금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꼭 좀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문제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학 문제집. 자, 우리 부모님들의 문제는 뭐냐? 문제집을 너무 많이 풀린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수학 문제집은 좀 적당히 풀어야 돼요. 적당히 그럼 어느 정도가 적당히냐? 제가 볼 때는 하루에 문제집 2권. 아니 2권이 아니라 2장. 2장 정도를 꾸준히 매일 풀려야 된다. 2장밖에 안 풀어도 되나요? 2장을 매일 꼬박꼬박 풀었을 때 한 학기에 몇 권을 풀릴 수 있냐? 약 3권. 한 학기에 3권이 적나요? 제가 볼 때는 충분해요. 그래서 문제집을 갖다가 활용할 때는 부모님들이 어떤 원칙을 갖다가 가질 필요가 있느냐? 첫 번째, 문제집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아이의 실력과 관계 있어야 된다. 실력에 맞는 문제집. 어떤 어머님은 막 턱없이 어려운 문제집 선택해요. 왜 그렇게 어려운 문제집 선택했냐면은 너무 쉬운 거 하면 쪽팔리니까요. 이게 무슨 쪽팔릴 일이. 철저하게 자녀의
예, 수준과 실력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문제집을 갖다가 예, 선택을 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먼저 예, 답지는 예, 뜯어서 금고에 보관하셔야죠. 예, 답지를 갖다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를 갖다가 예, 문제집을 갖다가 하루에 일정 분량 2장이면 2장 예, 꼭 그 풀게 하고 그걸 갖다 풀게 할 때는 시간을 정해주고 풀게 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집중해서 딴짓 안 하고 풀었을 때 예를 들어 2장을 갖다가 30분에 풀 수 있다. 그러면은 자 지금 4시다. 4시 30분까지 풀어서 엄마한테 가지고 와. 타이머도 돌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시험 상황과 비슷한 환경을 갖다가 예, 항상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의 어떤 학습 효율이나 그 다음에 집중력, 그 다음에 시험 불안도까지 낮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문제집을 갖다가 너무 많이 풀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예, 아이의 수준에 맞게 매일 꾸준히 그 다음에 더 하나 좀 덧붙이자면은 아이 수준에 맞는 문제집을 갖다가 하나 그건 학교 진도에 맞게 이렇게 풀려가고 또 하나는 아이의 어떤 수준을 갖다 끌어올리기 위해서 좀 사고력, 예, 수학 이런 그 문제집을 갖다가 하나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건 약간 이제 뭐 한 바닥에 뭐 2-3문제밖에 안 나오는 그런 문제집 있죠. 그래서 자기 수준보다 높은 그런 문제집을 하나 선택해서 쭉 이렇게 예, 적당 예, 분량을 갖다 한쪽 정도씩을 예, 풀어가게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또 뭐냐면 자 이런 거죠. 자 아이가 그 수학을 갖다가 이제 할 때 어떤 어머님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또는 1, 2학년 때 막 이럴 때 막 덧셈 뺄셈 하면 아이들이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막 손가락 발가락 막 쓰죠. 이랬을 때 막 못 쓰게 떼게. 그럼 아이는 막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 놓고 막 여기서 이렇게 하겠죠. 자꾸 몸을 못 쓰게 하는 경우. 그거 왜 그러시냐고 물으면 이렇게 하면 이걸 쓰면 암산력이 안 좋아진다고 못 준다고 하면서 이유를 붙이시면서 예. 자꾸 그러시는 경향인데 그건 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뭐냐면 구체적 조작기라고 해서 아직 형식적 조작기로 못 넘어간 아이들이에요. 5, 6학년이 돼도 형식적 조작기로 못 넘어간 아이들이 많아요. 머릿속에서만 계산하는 이런 것들은 형식적 조작기에 완전히 예, 들어간 다음이나 가능해요. 그러면 이 얘네들은 뭐냐면은 구체적인 사물을 갖다가 이용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게 나중에 예, 형식적 조작도 잘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발 묶어놓고 달리기 하라는 거랑 똑같아요. 이걸 갖다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애가 멍청한가? 전혀 그런 거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쓰는 건 당연하고 바둑알도 쓸 수 있으면 쓰고 가급적이면 구체적인 조작물을 갖다가 쓰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런 조작들을 많이 해본 아이가 오히려 나중에 형식적 조작으로 안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오해를 갖다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러실 필요가 없다. 1, 2학년 아이들은 당연히 예, 손가락 발가락까지 쓰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 예, 오히려 일찍 예, 그쪽으로 돌아서는 게 오히려 더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죠. 아이가 책을 갖다가 처음엔 큰 소리로 읽죠. 근데 어느 순간 묵독으로 돌아서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음독이 훨씬 좋은 거예요. 훨씬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게 손가락 발가락 쓰는 게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갖다가 어차피 얘네는 예, 머릿속으로 그걸 하고 연상하고 있어요. 이걸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과민 반응 보이실 필요 없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를 좀 더 짚자면은 많은 부모님들이 또 이런 오해라. 수학은 현실과 전혀 별개다. 뭐 그냥 슈퍼 가서 돈이나 좀 계산할 줄 알고 이러면 되지. 뭐 이렇게 장하게 수학을 배울 필요 있느냐?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을 배우는 목적은 뭐다? 수학적
사고력을 갖다가 높이기 위한 거다. 이 수학적 사고력을 갖다가 갖춘 사람들은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갖다가 이해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논리적으로 해결해내는 능력을 갖다가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밑바탕이 형성이 되는 거죠. 단순하게 돈 계산이나 하자고 우리가 수학을 갖다가 배우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수학을 갖다가 할 때도 역시 가장 관심을 갖다가 드려야 되는 게 뭐 단순 계산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인 사고력을 갖다가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제가 뭐 이제까지 한 7가지 정도의 그런 수학 사고력, 오해, 편견, 수학과 관련지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짚었습니다.